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네, 오늘 12월 1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기사도 이것저것 좀 가져왔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점 찍은 사업이 통했다. 미국 이어서 일본서도 잭팟이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전부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를 따왔습니다. NTT 도코모에 5G 장비를 추가 공급을 했고 글로벌 세일즈 최전방서 뛴 이재용. 삼성 지난 3월 이후 추가 수주. 일본 1, 2위 통신사에 모두 납품을 했나 봅니다. 통신 백신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네요. 수주 위에서 CEO와 등산 통화, 그리고 브라이전과 7.9조 빅딜도 승사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가 일본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NTT 도코모에 5세대 5G 이동통신 장비를 추가로 공급한다. 추가로 한다는 거 보니까 기존에도 공급하고 있었나 보네요.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수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성장 동력이라는 거죠. 그것도 새로운 성장 동력.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NTT 도코모가 보유한 주요 5G 주파수 대역별 기지국에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어제 발표했네요. NTT 도코모는 가입자가 8,400만 명, 올 3월 기준입니다. 보유한 일본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고, NTT 도코모 하면 1990년 일본의 그 버블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89년, 88년, 89년, 90년 요때 당시에 세계 시가총액 1등이 이 NTT였습니다. 그때 도코모를 인수하기 전이었었는데, 인수하기 전에도 벌써 우리나라 뭐 KT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1등을 그때 할 때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750조 정도 했 걸로 제가 기억을 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인텔 뭐 이런 회사 시총이 이제 뭐 100조 뭐 이 정도였고요.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합산이 한 100조 정도 할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0등 안에 일본 기업체가 6개인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뭐 도쿄 땅만 팔아도 이제 미국 땅 다 사고, 일본 전체 땅 다 팔면 미국 한 3-4번 사고, 네, 그 정도로 이제 심했었고요. 그런 이제 NTT라는 거 아시고 기사를 읽으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본 2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KDDI에도 5G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양사는 정확한 계약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추가 수주만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28GHz 초고주파 대역을 지원하는 5G 장비를 공급하고 4.5kg 무게의 장비를 기지국에 설치하면 사용자가 많은 지역의 데이터 흐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고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NTT 도코모와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1년 8개월 만에 5G 이동통신 장비를 추가 수주하고 공급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한 것은 의미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세계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국가여서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 및 우수한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는 시장으로 유명하다면서 추가 수주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5G 기술력을 입증한 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동통신 장비는 이 회장이 직접 챙기는 사업으로 꼽힌다. 지난해 3월
NTT 도코모에 처음 5G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했을 때도 이 회장이 가교 역할을 했고 직접 NTT 도코모 최고 경영자를 만나 협상을 이끌었고요. 2018년과 19년도 마찬가지였다. 이 회장이 주요 이동통신사를 방문하며 일본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이 활약하는 시장은 일본만이 아니라 지난해 9월에는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인 찰리 어근 DC 네트워크 회장과 단둘이 북한산을 함께 오르면서 일정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었네요. 2020년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인 브라이전과 7조 9천억 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에 대한 장기 계약을 맺을 때도 이 회장이 한스 베스트베리 브라이전 CEO를 만나 협력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동통신 장비 사업은 계약 규모가 크고 계약 기간도 길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수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삼성 통신 장비 사업 확장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관계자가 설명을 했답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2028년 개통 예정인 6G 관련 사업, 장비 사업도 준비 중이고요. 6G를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과 함께 미래 먹거리로 꼽고 있는데 이 회장은 지난해 말에 통신도 백신만큼 중요한 인프라로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아쉬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이건희 회장님도 굉장히 명언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통신도 백신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왜 백신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지 알겠네요. 예, 뭐 이미 감염 다 되고 나서는 백신이 필요 없듯이 백신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셨네. 애플이 떠날라 중국 아이폰 메카 봉쇄를 풀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난리죠. 예, 오늘 우리 아침에 그 왕정 차장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빠르게 봉쇄를 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 베이징 옆에 어디라더라? 거기도 봉쇄를 완전히 풀어버렸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 기지인 중국 정저우가 도시 전역에 내렸던 전면 봉쇄를 5일 만에 풀었고 아이폰을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 공장의 개점 휴업으로 애플의 탈중국에 가속도가 붙을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극에 달한 것도 감안했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는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고 지난 29일 밤 광저우에서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30일 허난성 정저우시 당국은 일부 코로나 고위험 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봉쇄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네요. 24일 전면 봉쇄를 선언한 지 5일 만에 부분 봉쇄로 전환하고 주민의 외출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슈퍼와 미용실 등 영업시설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었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도 재개됐다고 합니다. 장저우 당국은 점진적으로 일상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네요. 개점 휴업 상태인 폭스콘 공장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애플 협력체인 업체인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은 세계 아이폰 출하량의 70%를 제조하고 있고요. 최신 모델인 아이폰 14 시리즈는 8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과 고강도 방역으로 지난달 근로자들이 집단 탈출했고 이후 고용한 신규 인력 약 3만 명도 대거 퇴사하며 사실상 생산이 지금 중단됐다고 하네요. 애플 실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애플은 매출의 절반이 아이폰에서 나오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또 서비스 매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대만 TF증권의 꼬밍치 애널리스트는 고가형 모델인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맥스의 4분기 출하량이 7천만에서 7,500만 대로 시장 전망치보다 20%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투자자문사 로보글로벌 리서치는 정저우 공장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을 했고요. 애플이 탈중국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29일 밤 중국 광저우에서 새로운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를 했고요. 27일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지 이틀 만이다. 트위터 등 SNS에는 광저우 주민이 흰 방호복을 입은 경찰과 충돌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었죠. 경제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29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중국 경제 성장률 3.2%를 하향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사는 킹달러 끝났다. 미국 페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전망에 11월 아시아 동화 가치가 6년 만에 최대 상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또 오늘 좀 전에 1,300원이 살짝 깨졌는데요. 지금 1,300원 딱 하고 있네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월요일 날 경제의 꾼 녹화를 했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방영이 됐는데요. 그때 김동원 소장님이 갑자기 이제 내년 요맘때 환율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냐라고 얘기해서 같이 출연한 분들이 거의 다 이제 1,300원대, 1,400원대 얘기하셨는데 제가 1,150원에서 1,230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저는 통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통계적으로. 예. 그 환율이요. 환율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공행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과거 환율 데이터를 쭉 보시면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저는 어떻게 환율이 2008년 뭐 대개 이제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IMF 때 1997년 말에 그 구제금융 신청하면서 거의 1,800원에서 2,000원 정도 갔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98년 우리나라 지수 자체는 뭐 바닥을 찍을 때 근데 98년 7월 달에요. 1180원까지 빠집니다. 1180원. 98년 7월 달에요.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277을 갔던 게 98년 6월이었었나요? 한번 볼까요? 1998년 6월 277 찍었었는데요. 그 277 찍었는데 당시에 아무튼 97년 말에 1,800원, 2,000원 이러다가 7월 달에 1,180원 찍었었고요. 그리고 2000년 초에는 이제 1,100원, 1,100원까지 갔다가 그러고 나서 이건 좀 너무 심한데 요건 너무 오버하는데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2000년 9월부터 이제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2000년 하반기에 환율이 다시 올라가서 환율이 1,300원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는데요. 그 1,300원을 돌파했던 시점이 2001년 4월입니다. 2001년 4월. 2001년 4월 달에 1,365원을 기록을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2001년 4월, 그러고 나서 2001년 11월 정도까지 1,260원 정도 했었네요. 그러고 나서 2002년 초에 다시 뭐 반등을 하는 듯 했지만 1,365원까지는 못 가고 한 1,330원까지 갔다가 그러고 나서 2002년 7월 달에 또 1,180원 됩니다. 1,180원.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때 2008년에 대한 기억이 오히려 더 많으시죠. 2008년도에도 보면 2009년 3월 달에 1,597원을 찍는데요.
1597원을 찍고 나서 딱 1년 뒤 한번 볼까요? 2010년 3월 달에 얼마까지 갔었나 보면요. 2010년 1월 달에 1117원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장기 차트를 보시면 그 환율이 그렇게 오랫동안 위에서 계속 이렇게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요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킹달러 끝났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킹달러에 밀려 길을 펴지 못하던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11월에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다. 페드의 12월 기준금리 인상폭을 이전보다 줄일 것으로 예상돼서다. 미국 달러 대비 아시아 10개국의 통화 가치를 수치한 블룸버그 JP 모간 아시아 달러 지수, 요런 지수가 또 다 있네요. 29일 월 초보다 2.8% 상승한 98.73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 지수는 11월에 2016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월간 상승률을 보여서 가장 가파르게 오른 통화는 한국 원화 약 7%였고 태국 바트화가 뒤를 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2016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월간 상승. 2016년 3월이면 2016년 2월 달에 유가가 26불까지 폭락하고 그때 이제 중국발 위기, 도이치방크 망할 수 있다 등등 해서 2015년 하반기부터 16년 초까지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었고요. 2015년 12월 달에 페드가 이제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하거든요. 14년도에 테이퍼링을 1월부터 10월까지 했었고 15년도에 12월 달에 드디어 이제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이 막 1월하고 2월 초까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게 급락을 했다.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딱 보니까 환율이 당시에 우리나라 환율도 1239원 정도까지 급등을 했었었네요. 그때가 3월이었고 3월 달에 이제 장대 연봉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쭉 꺾여서 1100원까지 7월 달 넘어가니까 이제 1100원이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였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2016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월간 상승률을 보였다는 거고요. 가장 가파르게 오른 통화는 아시아 이 10개 통화국 중에 한국 원화가 약 7%로 1등이고요. 태국 바트화가 6.8% 2등이었다고 합니다. 올 들어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면치 못했죠.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한 영향이었고요. JP모간 아시아 달러 지수는 올해 들어서 8% 넘게 떨어졌습니다. 11월 들어서는 상황이 달라졌고 페드가 통화 긴축 기조는 이어가되 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할 것이라는 신호를 내보내면서인데 고공행진하던 달러 가치가 꺾이면서 아시아 통화 가치는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페드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로 줄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스웨덴 은행 SEB의 에우제니아 빅토리노 아시아 전략 책임자는 페드가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시장에 분명히 전달했지만 달러 강세는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암울한 한 해를 보낸 아시아 통화에는 낙폭을 만회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코로나 전개 상황에 따라 아시아 통화 가치가 다시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가 확산하면서 중국 정부가 방역 규제 완화를 앞당길 경우 아시아 통화 가치가 오를 수 있지만 봉쇄 조치를 강화한다면 아시아 통화 가치의 동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최근 아시아 증시도 밀어 올렸다.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증시 등락을 반영하는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가 11월 들어서 14% 급등하면서 MSCI 세계 지수 6%를 크게 웃돌았다. 두 지수의 격차는 1993년 이후 최대다. 1993년부터 95년 1월까지 우리나라 지수가 또 랠리가 있었었는데 1993년 이후
최대라고. 그러면 1993년도에는 왜 이렇게 올랐느냐? 1992년까지 스태그플레이션, 지금과 똑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아시아 버블에 대한 후유증도 있었고요. 그래서 90년, 91년, 92년도 시장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예, 되게 안 좋았는데 93년부터 랠리가 시작됐었던 시점인데 그때 이후로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생산 4개월째 뒷걸음, 30개월 만에 최대 감소라고 돼 있고요. 뭐 이런저런 기사들, 또 안 좋게 보는 안 좋은 현상들 나오는 것도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난 10월 국내 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네요. 30개월 만에. 예, 코로나 대유행 초기 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소비도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 산업생산, 농림업 제외하고요. 계절 조정된 지수인데 115.4, 2015년이 100이라고 합니다. 2015년 100 기준으로 115.4로 전월보다 1.5% 감소했고요. 차트가 나오네요. 산업 생산의 증가율이 6월까지만 하더라도 플러스 0.8%였는데 7월부터 마이너스 0.2, 8월 마이너스 0.1%, 9월 마이너스 0.4, 10월 마이너스 1.5%. 하락폭이 더 가팔라지고 있네요. 네,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 여파가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2020년 4월 후 가장 컸다고 합니다. 2020년 4월이 마이너스 1.8%네요. 근데 2020년 4월 달부터 주가가 폭등했잖아요. 4개월 연속 생산 감소 역시 코로나 초기인 2020년 1월에서 5월 후 처음이다. 4개월 연속 감소한 것도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네요. 업종별로는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3.5% 감소했고요. 반도체 생산이 0.9% 증가하면서 선방을 했지만 자동차가 마이너스 7.3%, 기계장비가 마이너스 7.9%, 화학이 마이너스 0.5% 등 다른 제조업의 감소세가 더 컸다고 합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 역시 72.4%로 전월 대비 2.7%포인트 하락을 했네요.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보다 0.8% 감소했고요. 주식거래 축소 등의 여파로 금융보험업이 1.4% 감소했고 경기 침체로 부동산과 운수 창고 분야도 각각 3.8%, 1.5% 줄었다고 합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지수는 120.4로 0.2% 내려갔는데 9월 마이너스 1.9% 이후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가 마이너스 4.5%로 소비가 부진했고요. 설비 투자는 보합세를 보였다. 경기 전망도 부정적이다. 4분기 들어서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고 이태원 참사에 따른 소비 위축과 화물연대 총파업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4로 전월과 같았지만 경기 예측에 활용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99.2를 나타내고 있고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금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사가 이창용 통화정책 운용 때 부동산 시장 감안을 하겠다라고 우리 이창용 총재님이 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뭐 어제 제롬 파월이 얘기한 연설문은 우리 채플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미남하고 채플미에서 왜 미국 시장이 이제 급등을 했고 뭐 어떤 이유들 이런저런 얘기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결정적인 코멘트를 했는지 그런 부분은 채플미에서 아주 자세히 따라 나왔으니까요.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30일 최종금리와 관련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점
과 관련해서 현재 불확실성이 높고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언급한 금통위원들의 최종 금리는 다 가정이 있다면서 그 가정대로 간다면 최종 금리는 연 3.5%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우리 이창용 총재님은 시장에다가 확실한 이제 좀 메시지를 줍니다. 과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게 그랬었는데 이창용 총재님은 본인의 의견도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보통 이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잖아요. 미국도 이제 터미널 레이트가 얼마가 될까? 최종 금리가 뭐 5.5냐 아니면 5%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오가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는 3.5% 전후가 될 거니까 여기서 이게 4%, 5% 계속 이렇게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불안감을 확실하게 딱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물가가 5% 수준임을 감안을 하면 실질금리는 아직 마이너스라면서 다만 과도한 긴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심각한 붕괴 상황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긴축 시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부동산 가격이 금리 인상기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조정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값은 코로나 기간 40% 상승했지만 올 들어서는 7% 하락했다. 아직 경착륙 상황은 아니라고 했고요.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보다는 반도체 산업 전망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고요. 부동산 시장은 경기보다는 금융 안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지만 대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금융 안정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들 이제 지금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미국은 이제 30년 모기지 그리고 금리가 낮을 때 리파이낸싱을 해놓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낮은 금리에 이제 픽스를 시켜놓는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대출 규제가 그동안 강했기 때문에 실제로 변동금리지만 돈을 이렇게 많이 빌려서 또 DTI나 LTV 그런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미국에서 있었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딱 일촉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어서 물론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라 소비가 영향을 받겠지만 향후 경기는 반도체 산업이나 중국계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 유럽, 중국 등의 경기 둔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한국 경제 리스크의 90%는 대외 요인이라면서 10%는 국내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24일 금통위에서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을 했죠. 0.25% 인상을 했고요.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최근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속도 조절에 대한 시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통화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총재는 일각에서 내년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페드의 금리 사이클을 기계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면서 국내 물가와 경기 지표 페드 정책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인 얘기도 하시면서 되게 중요한 얘기들 그죠? 한국 경제 리스크는 90%가 대외 요인이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내년 경제 전망에 있어서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때문에 경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지만 부동산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산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게 2017년, 18년 이럴 때도 보면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에 거의 4분의 1
많이는 한 60%까지 갔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게 다 반도체에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의 영향에 반도체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정확히 또 시장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잡담을 좀 줄였더니 확실히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좋은 기사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많이 추워졌으니까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우리가 겨울이 온다라고 미리 알고 겨울을 맞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좀 11월 달에 따뜻했는데요. 아무튼 날씨가 참 좋습니다. 쾌청합니다. 예,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